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노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비의 노는 이제 남자를 얘기하고 비는 여자를 말합니다. 뭐 서양의 노예와 같은 거죠. 노예를 어, 우리나라의 그 노비나 서양의 노예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비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과 판매권.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불과함으로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되었다. 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과 판매권, 뭐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노비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적인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된다. 뭐 그냥 어떤 물건이다. 이런 개념이 강한 아주 그 전 근대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흑인 노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노비들은 어떤 그 친족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관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친족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전부 단절이 되고 그냥 물건으로서 처분이 될 수 있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 적국에 잡혀온 포로들, 이게 노예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 포로 아니면은 국가 내부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죄인들, 뭐 아니면은 정치적인 적,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아니면은 또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냥 남의 집에 그냥 고용이 돼서 그냥 난 노비로 살겠다. 나 좀 먹여 살려달라. 내가 그 대신에 뭐 몸바쳐 일하겠다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비의 비중이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라든가 고려 시대 때 보면은 노비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선으로 이제 고려에 이제 왕씨들이 망하고 조선의 이씨로 넘어오면서 노비의 비중이 갑자기 43%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고려 왕실이라든가 왕씨들을 이제 전부 척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고려 왕실, 고려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노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 43%, 인구의 43%까지 노비가 조선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노비들은 어떤 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세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군대 단다든가 이런 의무는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노비 문제가 심각하고 노비들이 이제 자꾸 도망 다니고 뭐 이제 뭐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조선의 영조 때 조선의 영조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바꿔서 노비의 숫자가 16%로 급감하게 되면서 노비가 조선 말에는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는 양반이 적고 노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조선 말에 가면서는 양반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노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는 이제 뭐 호적을 뭐 위조를 한다든가 이방들이 뭐 하면서 이제 호적을 변경하고 뭐 이러면서 쓸데없이 조선 말에는 양반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양반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양반들이 어떤 권리는 있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양반들은 어떤 그 군대에 갈 그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 말에 그런 이 인구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선이 쇠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너무 많이 늘어서 조선 말에 조선이 국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이고 중앙 집권 국가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려 때는 군현이 520개가 되지만은 조선 시대는 군현이 이제 좀 적죠. 근데 군현이 많지만은 고려 시대 때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하는 곳이 13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25%만이 여기 25%만이 이제 중앙에서 이제 행정관을 파견하고 나머지 75%는 이제 지방 자치가 되는 거죠. 자체 내에서 이제 뭐 이제 어, 그 지방관이라든가 행정관을 뽑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920개의 별도의 부곡제 영역이 또 고려 때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 때는 지방자치가 강한 걸로 돼 있고 고려의 문벌 귀족들, 고려는 여기 이제 개성이 이제 중요하고 조선 때는 저기 한양이 중요해서 고려 시대 때의 영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서부터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여기 이제 한경도 여기 뭐 원산 뭐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시대 때 영토고 통일신라 때 영토는 여기 이제 황해도부터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문벌 여기 개성에 이제 자리 잡고 고려의 문벌은 수도 개경에 거주를 하면서 과거 급제가 없이도 음서제를 통해서 자식에게 신분 세습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과거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부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이제 인습을 받은 거죠. 농민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고 불교에 상당히 친화적인 게 이제 고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때는 노비와 양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민하고 노비는 결혼을 못하게 해뒀고 이들 사이에 만약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모두 양민으로 인정을 해줘서 노비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확산을 이제 줄인 거죠. 불교의 또 평등 사상으로 인해서 주인의 불법 행위를 노비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고려 때는 보다 더 인본적이고 노비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인권국가가 고려인 셈이죠. 그래서 이 고려의 이 노비는 이제 크게 나눠서 집 내부에서 일하는 노비하고 바깥에 멀리 살면서 사는 노비가 집 내부에서 이제 집안 가사를 돕는 노비를 입영노비 또는 솔고노비라고 불렀는데 보통 한 집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노비는 멀리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곡물을 납부하는 외고노비 또는 납공노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9년이 고려 때는 한 500개가 넘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9년이 330개로 좀 작죠. 그래서 조선은 9년 모두에다가 지방관을 이제 한양에서 다 파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별도 지방자치단체 부곡제는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고려 때는 지방의 행정관을 서울에서 파견하는 게 25%, 조선은 이제 지방으로 파견하는 게 100%.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지방자치제도 한 75%는 이제 지방자치가 돼 있는데 조선은 이제 100% 중앙에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방자치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부국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을 주도한 신흥 4대부의 특징은 조선 때는 이제 과거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과거 합격만 돼야지만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 그다음에 이제 지방 향촌이 주 근거지가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지방 향촌이 주 근거지가 돼 있습니다. 토지는 전부 국가 소유가 돼 있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수조권,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조권을 위임받아서 양반들이 진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교와 주자학, 이제 고려 때는 불교, 조선 때는 유교, 주자학에 이제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직후에 1등 공신들이 이제 18명이 선정이 되는데 이 1등 공신 18명 중에서 고려시대 때 세습 양반 출신이 15명 83%고 신흥 4대부 그러니까 기득권이 아닌 신흥 4대부는 17%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관료 중에서 세습 양반 출신이 95%까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보다 더 객관적인 과거 제도가 활성화되지만은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로부터 넘어온 기득권층 세습 양반 출신들이 초기에 뭐 80%, 뭐 90% 이렇게 해서 초기 기득권층 그다음에 이제 세습 양반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80% 90%로 지도층을 형성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후에 60년 동안 조선 초기에 전체 관료 중에서 세습 양반 출신들이 증가해서 7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 세습 양반 출신의 기득권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 가문 출신은 10%에도 못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무척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고 기득권 양반이 설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양반, 상인, 노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은 평민이죠. 양반은 군역이 면제가 되고 군사의 의무가 없고 노비를 서열을 해서 육체노동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양반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하지만 이제 관리가 임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반에게만 개방된 과거 제도는 기존의 양반 신분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신규로 이제 신규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제도가 이제 진입장벽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이제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상인이라 평민 노비 출신이 과거제도를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을 넘어갈 수 없는 그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조선이 건국된 후인 300년 후 1690년경에 1392년이 건국이 됐으니까 169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1690년경이면 이제 그 영조가 뭐 태어나고 영조가 이제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숙종 때 정도가 되겠죠. 그때 양반이 한 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인 평민이 50%, 노비는 43%. 이렇게 해서 이제 노비가 계속 조선시대 때는 거의 초기 한 300년 초기부터 300년까지는 거의 한 40% 정도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노비가 차지하고 양반은 뭐 10%가 안 되는 비중 이렇게 차지를 한 게 조선 건국 후 300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조 때 이걸 바꿔서 노비가 이제 40%에서 한 15% 정도 16%로 이제 또 줄어든 거죠. 이때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관료제도가 발달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왕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이것만 이제 양반들한테 이제 그 부하들한테 주는 거죠. 수조권만. 조선에서 부모가 한 명이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돼서 노비 숫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에는 노비하고 양반이라든가 그 노비하고 평민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고려 때는 그게 이제 노비가 안 되고 다 이제 그 양반이나 이제 평민들, 그러니까 노비 숫자가 뭐 늘지를 않게 돼 있는데 조선시대는 이와 반대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양반이면은 결혼의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1400 노비가 가장 많았던 사람을 볼 것 같으면은 1494년 조선이 건국한 지 한 10년, 100년 정도 지난 후의 상황인데 홍문관 부재학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이맹현이라는 사람은 노비가 무려 75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 전부 자기가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거죠. 재산이니까. 그래서 757명이고 임진왜란 전에 퇴계 유양 선생님도 노비가 36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367명 노비를 자손한테 상속을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노비가 어마어마한 집안에 한 75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비를 갖는 거 한 집안에 다 거주는 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바깥쪽에 거주를 하면서 외거노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노비가 아니라 외거노비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한 산물을 이제 그 주인한테 바치고 이제 그러는 주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아니면은 남북 전쟁 되기 전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4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가 40% 상당히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그 옛날에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군사 국가인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전체 인구의 한 80%이 정도 상당히 많이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냐 하면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제도를 철저히 구분을 해서 노예가 절대로 그 시민이 될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적군의 포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노예가 증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스파르타 시민이 되려면은 그 스파르타 원래의 시민하고 시민만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뭐 아테네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코린토라든가 뭐 이런 그 딴 부족하고 결혼하면은 스파르타 시민이 안 되고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노예는 늘어나고 순수 혈통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그 스파르타 시민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그 순수 혈통의 그 시민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떻든 뭐 여러 가지 군사력, 뭐 경제력, 뭐 외교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그러니까 외부의 그 이민족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성장한 나라고, 어떻든 외부의 그 민족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중에 똑똑한 놈들이 또 윗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고 이래서 이제 나라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볼 수 있는 게 로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민족한테 개방적인 처지를 쳐서 로마가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하고 국가를 유지를 했던 거. 그 미국도 지금 이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인 처지를 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 중에서 상당히 그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폐쇄적인 구조. 그래서 이민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순수 혈통만 시민이 되기 때문에 노예가 80%까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쇠망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중세 서양에서는 이제 봉건제도를 했는데, 이걸 이제 장원제도라고도 하고 농노제도가 돼 있죠. 왕과 영주의 군사적인 계약 관계가 근본이 되겠습니다. 왕은 영주들한테 토지를 제공을 해주고, 영주는 왕한테 충성서약을 하고 어떤 군사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중세의 봉건제도는 왕, 영주, 농노로 구성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대 운영에 필요한 그 자원을, 물자를 각 지방에서 자체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연방제, 강한 중소기업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무역과 상업, 시민사회가 발달하는 것이 서양이 되겠습니다. 노비라든가 노예를 벗어나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선 전체 인구의 13%가 도망 노비가 되겠습니다. 노비가 이제 하도 도망을 가가지고 뭐 이제 그 신분을 숨기고 이제 뭐 평민 아니면 상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도망을 가서 멀리 도망을 가서. 그래서 전체 인구의 13%가 이 추노, 도망간 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의 3분의 1이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노비 확산에 기여를 했고, 영조는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노를 금지를 하면서 노비의 숫자를 확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제도를 바꿔서 노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노비에게 군역이 부과되어서 노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없던 그 제도를 이제 영조가 만든 거죠. 그래서 노비는 이제 영조 때까지는 이제 군역이 이제 면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군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영조가 왔을 때는 이제 노비도 군대 보내라. 그래서 군역이 부과되고, 군대에 못 가려면은, 못 가는 대신에 무슨 뭐 공무를 내라. 그러니까 뭐 쌀을 내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군대 못 가는 거를 이제 대신 해라. 이렇게 내니까 이제 그 노비를 많이 갖고 있는 뭐 700명, 뭐 300명은 이런 노비를 갖고 있는 그 주인, 양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노비 대신에 뭐 군대를 보내든지 뭐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노비의 숫자가 점점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게 내가 700명씩 매개 살리려면은 이제 피곤하다. 양반들이 그러면서 노비들은 이제 많이 이제 풀어주고 양민화 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노비 숫자가 16%로 줄어가 되겠습니다. 모친이 엄마가 양반일 경우에 양반이라든가 양인일 경우에 모친이 신분인 양인이 되도록 노비법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무조건 노비인데, 영조 때 와서는 이걸 바꿔서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은 자식도 노비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꿔주죠. 그래서 노비제를 또 대체를 하는 지주소작제가 확대가 됩니까? 노비제를 면제를 해주고 양반은 지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비들한테 땅을 조금씩 줘서 소작을 해라. 땅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작제를 하면서 소작을 하는 사람이 이제 노비가 아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노비가 아닌 어떤 그 평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노비 숫자가 이제 42%에서 16% 줄어가 됐어. 그래서 노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노비의 가격, 노비는 이제 사고 팔 수있기 때문에 이 노비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노비의 수요를 감소가 되면서 노비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3%인 노비가 16%로 줄어가 되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서울의 인구는 1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이제 노비죠. 상대적으로 많았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상당수 양이 노비를 전락합니다. 한번 노비가 되면은 평생 동안 노비가 되고 그 자식들도 전부 노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관리 중에서 이제 뭐 이방, 호방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 이방이 이제 지방 관리인데, 이방을 포함해서 호방 등 육방은 막강한 실력이 갖게 됐습니다. 그 지방 관리들이 이제 부정부패, 농간을 부리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관리들이 많죠. 이 그 지방의 이 육방들이 뇌물을 받고 성씨와 호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비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부를 뭐 고쳐가지고 뇌물 받고 장부를 고쳐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게 되어 있죠. 조선 초기에 태조 그 이성계 때 노비의 값은 오승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비단이라든가 이런 포목이죠. 포목에 노비 한 사람당 150필이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값은 이 그 노비 한 명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오승포 500필이 되겠습니까? 노비 말 하나를 사는데 노비 3명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가 말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노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비값이 아주 싼 거죠. 조선 초기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노비값은 계속 상승이 돼서 15살부터 40살까지 한참 이제 그 힘이 좋을 때의 그 노비는 오승포 400필이 됩니다. 거의 말값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올라가죠. 그 대신에 이제 40세 이상, 좀 15세 미만, 너무 힘이 약한 그런 싸구려 노비는 오승포 300필에 팔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값의 3분의 1이었던 게 말값의 2분의 1, 뭐 말값의 뭐 5분의 4 이렇게 이제 그 좀 노비의 값이 이제 조선 말기 돼가면서 올라간 거죠. 노비 3명하고 말 한 마리하고 같으니까 사람인 노비가 얼마나 그 당시에 싸게 그 평가되고 보잘것이 없는지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